자, 고개 보세요. 정신 차리고. 힘들죠? 방학 때 아침에 나가서 나도 힘들죠. 맨날 늦게 자다가 금요일만 일찍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와요. 1시간 자고 왔는데 계속 놀다가 여러분들도 아침에 좀 힘들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 자고 있는 모습 보는데 저기 책은 좀 펴주세요. 정말 죽은 듯이 자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마치 무슨 자고 있는 엄마방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문소리도 못 내겠더라고. 힘들죠. 자, 봅시다. 156페이지 형태소입니다. 형태소. 이제 품사 끝났고요. 형태소 그 다음에 단어의 형성까지 하고 나면 단어 파트 끝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형태소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봤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형태소의 뜻이 뭔데? 형태소의 뜻은요, 여러분들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뭐라고 합니까? 형태소라고 합니다. 이게 형태소의 뜻이야. 여러분들 특히나 내신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선지로 많이 활용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적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아는 것도 좀 중요한데요. 형태소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야. 자, 그러면 그 말과 관련돼서 우리의 문법과 관련돼서 가장 작은 단위를 뭐라고 합니까? 의문이라고 합니다. 의문이 가장 작은 단위죠. 의문의 뜻은 뭐야?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의문입니다. 그럼 의문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 뭔데? 형태소야. 형태소는 뭐예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럼 형태소보다 더 큰 단위를 뭐라고 하는데? 단어라고 하죠. 단어는 무슨 뜻이야? 자립하여 쓸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입니다. 그럼 단어에서 좀 더 넘어가면 뭐가 돼요? 문장 성분이 되죠. 문장 성분은 문장을 구성하는 역할을 문장 성분이라고 하고요. 문장 성분이 모이면 문장이 됩니다. 문장의 뜻은 뭐예요? 생각을 완결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자, 아까 단어 뭐라고 했어? 자립하여 쓸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단어라고 한다고. 근데 모든 단어가 자립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합니다. 왜 그래? 조사는 자립 못하잖아. 자, 그래서 조사는요, 그러니까 자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로 인정해주는 이유, 이런 것들 보통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는데, 조사는 자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로 인정해주는 이유는요, 다른 말과 잘 분리되는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형태소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며. 잘 보세요. 모든 형태소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어. 왜 그런데? 형식 형태소는 의미 없잖아. 맞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의미에는 뭐도 포함되냐면요, 문법적 역할도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형태소를 또 다른 말로 하면요, 문법적 역할의 최소 단위라고 하면 이것도 형태소입니다. 알겠죠?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도 형태소고요. 문법적 역할의 최소 단위도 형태소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형태소는 일단 기본적으로 단어가 나누어졌을 때 뜻이 파괴되면 안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나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얘는 글자는 두 글자야, 음절이. 맞죠? 음절은 두 글자인데 지금 나와 비로 나누는 순간 나비라고 하는 의미는 상실됩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비는 하나의 무엇으로 인정해줘야 돼? 형태소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맞죠? 자, 그 다음 단어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혼자서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말을 단어라고 한다고. 자, 근데 여기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 쉽게 분리되는 말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왜 그런데? 조사 때문이죠. 조사는 자립하여 쓸 수 없지만 잘 분리되는 성질 때문에 단어로 인정해 줍니다. 자, 그래서 단어라고 하면은 얘는요, 단어의 종류를 나누는 게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품사라고 했죠. 자, 그래서 얘가 단어이냐 아니냐를 따지려면 뭐여야 돼? 얘가 하나의 품사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됩니다.
자, 형태소는 품사를 안 가지고 있을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단어는 반드시 품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형태소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가르는 기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기준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뭐였어요? 자립 유무입니다. 자립성의 유무. 하나는 뭡니까? 실질적 의미 유무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자, 그래서 자립성의 유무를 가지고 OX를 나누면 자립할 수 있는 거는 뭐라고 합니까? 자립 형태소라고 합니다. 자, 다음 자립의 반대말이 뭐야? 문법에서는 혼자 쓰일 수 없으니까 의존이겠지. 맞죠? 자, 그래서 다른 말에 의존하여 쓰이는 의존 형태소가 바로 자립 형태소의 반대말입니다. 자, 이거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기준은 뭐냐면요. 얘의 반대말은 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모든 말을 모아서 뭐 한 거야? 자립 형태소 또는 의존 형태소로 나눈 게 요 구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립 형태소가 아닌 모든 말은 의존 형태소가 되고요. 의존 형태소가 아닌 모든 말은 자립 형태소가 됩니다. 이 얘기 왜 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태소를 가르기 위해서 기준을 뭘로 생각하면 돼? 의존 형태소로 의존 형태소이냐 아니냐로 구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 제 실질적 의미 유무에 따라서 OX를 나누면 어떻게 되는데, 실질적 의미가 있으면 실질 형태소가 되고요. 자,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가 없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형식 형태소라고 하죠. 자, 그러면 실질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는 무엇의 역할만 할 수 있습니까? 문법적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맞죠?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 역할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형식 형태소에 3개 있습니다. 뭐 있어요? 조사, 어미, 그 다음에 접사,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얘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뭔데요? 조사, 어미, 접사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뭐야? 실질 형태소입니다.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 의존명사 때문이죠.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 의존명사 뭐뭐대로 또는 뭐뭐 것, 어떠어떠한 분, 몇 개, 뭐 이런 것들은 혼자서 뜻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의존명사는 뜻을 안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이 없는데 얘를 형식 형태소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그런데? 얘는 품사가 명사거든. 맞죠? 자, 그런데 형식 형태소에 뭐만 있어? 조사, 어미, 접사만 있기 때문에 의존 명사는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분류된다고? 실질 형태소에 분류된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얘가 실질인지 형식인지 따지기 위해서는 뭐만 체크하면 된다고? 얘가 형식인지 아닌지만 체크하면 되는데, 형식인지 아닌지도 뜻이 있냐 없냐로 생각할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습니다. 그냥 뭐만 찾으면 돼? 얘네 3개만 찾으면 돼. 맞죠? 자, 그래서 얘네 3개가 아니면 전부 뭔데? 실질 형태소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의존은 뭔데? 자, 봅시다. 조사, 혼자 쓰일 수 있어 없어? 자립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어미, 자립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접사, 자립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그럼 위로 올라가 볼게요. 얘 자립할 수 없으니까 전부 뭐야? 의존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조사, 그 다음에 접사, 어미, 얘네 전부 의존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형식 형태소는 의존 형태소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조사, 접사, 어미 있으면 의존 형태소는 여기에 플러스 뭐가 추가됩니까? 어간이 추가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달리다 라고 하는 용언이 있으면 얘는 형태소를 이렇게 나눠준단 말이야. 왜? 문법적인 역할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간, 얘는 어미인데요. 자, 이 어간은 달리다라는 말은 뜻이 있잖아. 맞죠? 뜻이 있으면 경우의 수는 2개야. 둘 다 뜻이 있거나 또는 뭐야? 둘 중에 하나만 뜻이 있거나 둘 다 뜻이 없으면 안 되잖아. 맞죠? 자, 그러면 달리와 다 중에서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뭔데? 달리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어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면 다는 의미가 없으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형식에 해당하는 거야. 자, 그런데 어간과 어미는 서로 분리해서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어간 뒤에는 반드시 어미가 있어야 되고 어미 앞에는 반드시 어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에는 조사, 어미,
그러니까 조사, 접사, 어미, 어간 이렇게 4개가 의존 형태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의존 형태소라고 하는 범위 안에 형식 형태소가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얘네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는 세계가 달라. 왜 그런데? 가르는 기준이 달랐잖아. 맞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말을 실질 또는 형식으로 나누거나 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말을 자립 또는 의존으로 나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떤 한 단어는요, 필연적으로 몇 개의 형태소를 가집니까? 2개의 형태소의 성질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사과는 자립 형태소이자 실질 형태소가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사과가 맛있다 라고 하면 맛있다 라고 하면은 요거는 지금 요렇게 어간 어미로 나눌 수 있겠지. 맞죠? 자, 그래서 맛있다라고 하면 안 되겠다. 얘는 또 나눌 수 있으니까. 자, 그냥 달리 다뤄볼게요. 달리 다뤄보면 이렇게 나눠지잖아.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아까 어간이라고 했잖아. 그치? 어간이기 때문에 얘는 뭐야? 의존이자 동시에 실질이 되겠죠. 얘는 뭐야? 의존이자 동시에 형식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하나의 각각의 것들은 모두 2가지 종류의 형태소를 필연적으로 갖게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우리가 그러면 형태소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형태소를 구분하라고 하는 게 보통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안 나오면 대체로 어떤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얘가 어떤 문장을 딱 써놓고요, 형태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야. 다른 문제야.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을 가져와야 돼? 형태소의 개념을 가져와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형태소 가르는 건 연습을 평소에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형태소 가를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유의해야 되는 건 뭔데? 자, 영수가 먹은 딸기가 매우 달았다라고 하면 띄어쓰기 돼 있고 띄어쓰기 돼 있고 띄어쓰기 돼 있어. 띄어쓰기가 돼 있으면 서로 다른 단어라니까 무조건 우리가 형태소를 나눠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고 붙어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줘야 돼? 찾아보고 나눠줘야 되는데, 대체로 의존은 뭐가 있어? 어간, 어미, 조사, 접사 이렇게 있다고. 얘는 4개 빼고 다 띄어쓴다고. 맞죠? 자, 그럼 붙여져 있는 애들을 뭐만 생각하면 돼? 요 4개만 생각하면 돼. 맞죠? 근데 여러분들 접사는 그럼 어떻게 해요? 접사는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외워놓는 게 제일 편한데요. 그냥 마구잡이로 외우면 사실 잘 안 외워지고요. 접사는 그냥 여러분들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그냥 장땡입니다. 그러면 접사 빼. 자, 어간, 어미, 조사는요, 우리 이미 다 알잖아. 그냥 품사로 다 나눌 수 있어. 체언 뒤에 붙어 있어. 또 뭐 뒤에 붙어 있어. 격조사, 보조사 다 압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일단은 앞말과 조사를 나눠주는 걸 유의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조사가 여러 개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조사 붙어 있는 거 맞잖아. 조사 겹쳐져 있는 거. 자, 그래서 조사가 겹쳐져 있는 것도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또 뭐야? 용언이죠, 용언. 용어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간과 어미는 각각의 형태소로 나눈다고 했잖아. 자,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데, 용어는 필연적으로 몇 개 이상의 형태소를 가진다. 2개 이상의 형태소를 가집니다. 3개도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지. 용어니 합성을 하면 여러 개의 형태소 가질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달았다라고 하면 얘 기본형 뭐야? 달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용언을 보면 무조건 뭐 해야 돼? 용언의 기본형을 찾아야 돼. 기본형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기본형을 찾아야지만 뭘 알 수 있는데, 어간이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어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는데? 달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맞죠? 그래서 다 앞에 끊겨있는 부분들은 전부 뭐야? 어간이야. 이게 막 10글자짜리 그 용언이 있어도 얘는 다 앞까지가 바로 어간이야. 맞죠? 어간, 어미 나눠주면, 자, 잘 보세요. 달다잖아. 이게 기본형이고 어간, 어미야. 자, 달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달 있어, 없어? 있지. 다 있어, 없어? 있지.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달이라고 하는 어간 살아있고요. 다라고 하는 종결음이 살아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도 들어가 있어? at도 들어가 있잖아. 맞죠? 그러면 뭐야? 여기 사이에 at이 들어갔다는 말이겠지.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형태소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데? 어간, 어미 이외의 말이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안기다 이러면, 자, 이 안기다의 기본형이 뭔데? 안다잖아.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안기다 역시요. 자, 잘 보세요.
안과 다는 그대로 안과 다로 살아있어.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 기가 들어가 있지. 맞죠? 미안.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at을 뭐라고 합니까? 선어말 어미라고 하죠. 선어말 어미니까 당연히 뭐야? 어미야, 어미. 맞죠? 자, 그 다음에 안기다라고 하면 이 기는 뭔데? 전미사죠. 무슨 전미사야? 피동전미사가 될 수도 있고 사동전미사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전미사, 얘는 선어말 어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용언이랑 조사만 좀 잘 고려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실수하는 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실수 많이 해. 왜냐면 이거 뭐 쉽게 내주겠니? 아니잖아. 맞죠? 그래서 문장을 길게 막 쓸데없는 말 다 붙여놔서 막 문장을 길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평소에 조금 연습을 해놔야지 좀 잘 다룰 수 있습니다. 먹은도 봅시다. 기본형이 뭐야? 먹다야. 맞죠? 자, 그러면 먹다라고 하는 먹에 어간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어요. 근데 다라고 하는 어미 사라져 있어? 맞지? 없어. 맞죠? 자, 그러면 다가 빠지고 뭐가 들어갔다는 거야? 은이 들어갔다는 거야. 얘는 그럼 무조건 뭐야? 어미야. 맞죠? 이게 먹은이라고 하면 얘가 뭐야? 관형사는 전성어미잖아. 맞죠? 자, 그래서 먹다 뒤에 다 빠지고 은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종결어미가 됩니다. 맞죠? 아, 미안합니다. 종결어미가 아니죠. 어말어미가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어말어미 종류 중에서 전성어미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일 형태소라고 해서요. 이거는 이제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착하다, 아름답다 라고 하면은 착과 하다를 나눠줘야 돼, 안 나눠줘야 돼? 형태소를 구분하면 나눠줘야 됩니다. 봐봐봐. 착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하다의 역할이랑 여기에 있는 하다의 역할이 달라? 거의 같습니다. 90% 이상 같죠. 물론 얘는 형용사고 얘는 그 동사기 때문에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접사, 그 다음에 동사를 만들어주는 접사야. 자, 근데 어찌됐건 용언의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는 접사잖아. 공부라는 말 따로 써, 안 써? 따로 쓴단 말이야. 자, 공부는 명사로 따로 쓰는데 하다가 붙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다는 결론적으로 무조건 뭐야? 전미사거든. 공부라는 단어가 명사야. 하다라는 접사가 붙어서 동사가 됐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전미사거든요. 자, 그럼 결론 뭔데? 얘도 접사라는 거야. 그러면 착이라고 하는 것도 뭐야? 하나의 어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착이라는 말을 따로 써, 안 써, 여러분들? 안 써. 안 쓰는데 얘는 무슨 형태소라고 해야 되게? 실질 형태소라고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어근하면서 얘기할 건데 모든 어근은 실질 형태소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착하다라는 말을 할 때 착은 안 써. 하다가 붙어서만 쓴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실질이야. 하다가 접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유일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특정한 접사와만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왜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춤법 할 때 생각해야 돼요. 맞춤법 할 때. 착하다 할 때 착이 어근이라는 거. 아름답다도 마찬가지죠. 답다랑 붙어서 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아름이라는 말도 혼자 잘 쓰이지 않지만 실질 형태소입니다. 어근이고. 자, 다음 넘어갈게요. 159페이지입니다. 이제 어근 접사. 아까 이거 설명하기 전부터 계속 어근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어근의 뜻이 뭔데요? 여기 저 나와있죠. 단어의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형태소입니다. 자, 여기 지금 형태소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실은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품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태소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어근접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는 사는 세계는 서로 따로야. 그러니까 살고 있는 세계관이 따로입니다. 자, 그래서 어근이랑 여러분들 보통 뭐가 많이 헷갈립니까? 어간이 많이 헷갈리죠. 어간은 어느 세계에 사는 애입니까? 용언이라고 하는 세계에 사는 애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근접사는 그냥 어근접사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애야.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말을 어근 또는 접사로 나누는 거야? 그건 아니야. 어근 또는 접사로 나누고 나서 어근과 접사 둘 다에 해당하지 않는 말도 있어요. 그럼 걔는 뭐야? 걔는 그냥 없다 치는 거야. 이 세계관 안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어근은요 단어의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뿌리 근자죠. 자, 그래서 실질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얘는 필연적으로 뭐가 돼요? 실질 형태소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실질 형태소니까 무조건 자립 형태소예요. 그거는 아니죠. 왜? 실질 형태소 중에서 자립이 아닌 애가 있습니다. 뭐예요? 어간이죠. 자, 그래서 얘는 필연적으로 실질입니다. 근데 자립인지 의존인지는 알 수 없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접사. 접사는 아까 얘기했죠. 접사는 필연적으로 뭐야? 형식 형태소입니다. 왜 그래? 실질적인 뜻을 안 가지고 있거든. 어떤 뜻만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보조적인 뜻만 가지고 있습니다. 어근의 앞과 뒤에 붙어가지고 앞 또는 뒤에 붙어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데 뜻을 더하거나 제한하는 역할만 하고 있거든.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 그래서 형식 형태소기 때문에 반드시 의존 형태소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밑에 봅시다. 파생접사랑 굴절접사 있는데 굴절접사는 몰라도 돼요. 굴절접사는 어미예요, 어미. 그래서 요거는 접사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좀 있기 때문에 굴절접사는 빼고요. 뭐만 생각해? 파생접사만 생각하세요. 잘 보세요. 파생접사라고 하는 게 뭔데? 어떤 단어를 파생시킨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어떤 단어의 원본이 있고 원본의 앞이나 뒤에 뭔가 붙어가지고 접사가 붙어가지고 얘가 조금 다른 뜻으로 만들어주는 파생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파생접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근이 있으면 그 앞에 붙어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접두사라고 하죠. 어근의 뒤에 붙어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전미사라고 합니다. 하나의 어근 안에요. 하나의 어근에 접두사가 붙고 전미사가 붙는 거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헛발질 이러면 뭐야? 얘도 접사, 얘도 접사가 됩니다. 그래서 헛발질은 3개의 형태소죠. 그렇죠? 자, 그다음 여기 지금 이게 굴절접사랑 파생접사 차이나 얘기하는 건데 먹이라고 하면은 얘는 파생접사입니다. 왜 그런데 얘만 봅시다. 얘 원래 기본형 뭐야? 먹다야. 맞죠? 근데 그 뒤에 이를 붙였다. 품사가 뭐가 됐어요? 명사가 됐네. 그럼 결론 얘는 뭔데? 접사야. 맞죠? 자, 그래서 얘는 명사를 만들어주는 저 파생접사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사 파생접사라고 얘기하죠. 그럼 부사를 만들어주는 건 뭔데? 부사 파생접사.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아까 쌤이 얘기했죠. 전미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뭐야?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모든 전미사가 품사를 바꿔주는 건 아닙니다. 지가 바꿔주고 싶은 애들만 바꿔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 있고요.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접두사의 품사 바꿈. 얘도 시험에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접두사도 아주 제한적으로 품사를 바꿔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마르다라고 하면 얘는 동사야, 형용사야? 동사입니다. 마른 거 상태나 성질 아니에요? 아니죠. 마르는 건 작용이야. 과학적 작용도 전부 동사거든. 자, 그래서 마른다 가능하잖아. 마른다 가능해요. 근데 여기에 매가 붙잖아요. 그러면 메마른다는 안 돼. 맞죠? 그럼 결론 뭔데? 얘는 동사인데 얘는 뭐가 돼요? 형용사가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접두사가 품사를 바꿔주는 형태입니다. 알겠죠? 근데 아주 제한적이야.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메마르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봅시다. 어근이랑 어간의 차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 어근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간은 우리가 기본형에서 무어를 기준으로 나눈다고 다를 기준으로 끊는다고 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달리다라는 말이 있어. 자, 그럼 어간이 어디까지야? 달리까지야. 맞죠? 예쁘다라고 하면 예쁘까지가 어간이잖아. 맞죠? 자, 그러면 달리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 달리라고 하는 부분이 어간이자 동시에 어근입니다. 맞죠? 왜? 여기 이 부분에 뜻이 있잖아. 이거 실질형태소라며. 맞죠? 그러면 뭐야? 얘가 어근이야. 맞죠? 모든 실질형태소는 다 어근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간이랑 어근이 일치해, 일치 안 해? 일치합니다. 맞죠? 그런데 어근이랑 어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뭔데? 만약에 이 용언이 합성어라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뛰놀다 이러면 얘는 원래 뛰다잖아. 얘는 놀다고. 맞죠? 그러면 뛰다에 뛰가 왔으니까 얘는 원래는 어간이었겠지. 맞죠? 자, 그런데 뛰놀다라고 해서 띄어쓰기도 하지 않고 그냥 합성어가 됐잖아.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합성어가 되면은 요렇게 끊으면 여기가 뭐야? 어간이야. 얘가 어미입니다. 뛰놀까지가 어간이야. 그런데 어근을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근은 뛰도 어근이고
놀도 어근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어근, 어근, 어미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때는 어근과 어간이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보통 선지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제 어떤 문장 이렇게 해놓고 이 문장에 이제 선지에다가 이제 어근과 어간이 일치한다, 어근과 어간이 일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물어봅니다. 문장으로 풀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간이랑 어근이 이제 똑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저기 뭐냐 접사가 붙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야. 헛돌다 이러면 뭐야? 여기까지가 어간이야. 헛돌까지가 어간. 얘가 어미죠. 그런데 어근 개념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헛은 접두사입니다. 맞죠? 접사 어근 어미가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헛돌까지가 어간. 어근으로 따지면 돌만 어근이야. 맞죠? 자, 그래서 요거만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 그게 어려운 거 없다. 자, 그 다음에 요거 161페이지. 요거 아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품사 바꿔주는 건 다 전미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용언을 만들어주는 전미사 뭐 있습니까? 하다. 그 다음에 뭐뭐스럽다. 뭐뭐 되다. 뭐뭐 시키다. 뭐 이런 것들 전부 접사입니다. 왜 그런데? 앞에 붙어있는 말에 그 형태나 의미 생각해보면 됩니다. 장난스럽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장난이라는 말 따로 떼서 써 안 써? 써. 장난은 품사가 명사잖아. 명사를 스럽다를 붙여서 형용사로 만들었네. 그러면 뭐야? 결론 얘는 접사지. 맞죠? 아까 하다 얘기했고 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의 피동형이 되다죠. 하다의 사동형이 시키다고. 맞죠? 그래서 얘는 전부 접사입니다. 접사. 되겠죠? 자, 다음 163페이지. 자, 우리 단어의 형성과 관련해 가지고요. 단어의 형성. 단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복합어가 있습니다. 단위로는 뭡니까? 어근 한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게 단위로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복합어는 뭡니까? 어근 플러스 어근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어근 플러스 접사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가 복합어죠. 자, 그래서 복합어의 두 종류는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뉘죠. 자, 그래서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 그 다음에 파생어는 어근 플러스 접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파생어입니다. 이 접사는 뭐 접사가 앞에 붙어 있어도 되죠. 접두사가 되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단위로 합성어, 파생어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뉜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끝났어. 자, 합성어의 종류 한번 볼게요. 합성어의 종류. 자, 합성어의 종류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의미 관계에 따라서 나뉘는 거야. 하나는 뭐냐면 배열 방식에 따라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대등 종속 융합 같은 경우에는 그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내신에는 종종 나와. 배열 방식은 수능이든 내신이든 거의 그냥 단골 중에 하나입니다. 단골. 자, 그래서 의미관계 보면요, 이 의미관계는요, 자, 어떤 어근 두 개가 붙었어. 어근 두 개가 붙어서요, 둘 다 본래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는 걸 뭐라고 하는데? 대등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 뭐 논밭 이러면 얘는 말 그대로 뭐야? 논과 밭을 얘기하는 거야. 마소 이러면 뭐야? 말 그대로 말과 소를 의미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논밭이니까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하면 돼? 그냥 논 하나, 밭 하나 생각하면 돼. 그럼 그게 논밭이잖아. 맞죠? 이거 왜 생각해야 되냐면 논밭이라고 하면 얘는 서로 의미가 동등해. 그래서 논 하나, 밭 하나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대등 말고 뭐가 있느냐? 종속이 있습니다. 종속은 뭐야? 서로 위아래가 나뉜다 이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한쪽이 다른 한쪽을 뭐 하는 거야? 꾸며주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돌다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 돌다리. 자, 돌다리가 대등이 아닌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건데? 돌다리는요, 돌멩이 하나랑 다리 하나 얘기하는 거야? 아니잖아. 돌로 만든 다리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논밭은요, 그냥 논 하나, 밭 하나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대등이고요. 얘는 종속이야. 이거 두 개 생각보다 그 내신에서 시험 칠 때 많이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틀려요. 자, 사과나무 한번 볼게요. 자,
자, 사과나무는요, 잘 보세요. 사과 한 알이랑 나무 한 그루 얘기하는 거야? 아닙니다. 사과가 열리는 나무 얘기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대상이 아니라 한 개의 대상이야. 논밭이 뭐야? 서로 다른 대상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는 한 몸이야, 한 몸.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종속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명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 좀 찾기 쉽습니다. 앞에 봐. 자, 빌어먹다. 이거 뭔데? 용언 플러스 용언이지. 맞죠? 이런 걸 우리가 합성 용언이라고 합니다. 띄어쓰기도 안 하고 쓰니까. 맞죠? 자, 근데 이건 뭐야? 빌다 플러스 먹다잖아. 잘 보세요. 내가 빌고 나서 먹는 거야? 아니잖아. 자, 그러면 빌다의 뜻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안 살아있단 말이야.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빌어먹다도 뭔데? 서로 얘가 얘를 꾸며주는 형태야. 먹는 건 먹는 건데 어떻게 먹는 거야? 이제 저기 뭐냐? 얹혀가는 거잖아. 맞죠? 얻어먹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빌어먹다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는 본뜻이 살아있는데 얘는 본뜻이 안 살아있거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부 뭐야? 종속합성어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융합합성어는 쉽죠? 각각의 어근이 가지고 있는 뭐가 달라지는 거? 본래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뭐야? 우리가 보통 구조로 따지면 A랑 B가 만났는데 전혀 다른 C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맞죠? 자, 그래서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라고 하면 피땀 흘려가 진짜 피 한 방울이랑 땀 한 방울 흘린 거야? 아니잖아. 자, 그래서 피와 땀이 만났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노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됐죠. 이런 것들을 융합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춘추는 뭐야? 봄춘자에다가 가을춘자거든. 그래서 봄이랑 가을을 합쳤더니 어떤 의미가 돼? 나이라는 의미가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융합합성어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 배열 방식. 여러분들 언어나 매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 단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자, 국어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와 일치하는지 여부, 배열 방식에 따른 여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를 통사적과 비통사적으로 나누잖아. 그럼 물어봅시다. 통사적이라고 하는 게 뭔 말인데? 통사적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합성어 하면서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뭐 이제 언어를 배울 때 통사론이라는 말도 쓰고요. 통사에 대한 이론이라고 해서 통사론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문학할 때도 많이 쓰입니다. 어떻게 써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말 쓰잖아. 맞죠? 자, 그럼 이 통사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데? 조금 쉽게 바꾸면 문장스럽다 이 말이야. 문장스럽다. 맞죠? 자, 통사적이다. 적이라고 하는 게 뭐뭐스럽다라는 말이잖아. 그래서 문장스럽다는 통사가 뭔데? 문장과 비슷한 문장의 형태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문장스러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문장 배열 순서에 맞으면 그게 뭐야? 통사적인 합성어.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문장 순서에 어긋나면 그게 뭐야?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 구분할 때 뭐만 생각하면 돼요? 얘만 생각하면 됩니다. 얘는 뭐 해야 돼? 얘는 그냥 같이 외워야지. 4개밖에 없어요. 비통사적 합성어의 유형 4개밖에 없고요. 이 4개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금만 애매해도 뭐야? 다 통사적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의 유형 4가지만 살펴볼게요. 자, 여기 봅시다. 다음 페이지에 니은 볼게요. 비통사적 합성어의 4가지 유형 일단은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는 뭔데? 어간 플러스 명사의 형태입니다. 어간 플러스 명사가 비통사적인 이유는 뭐야? 어간 뒤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어미가 있어야 돼. 그런데 어간 뒤에 어미 없이 뭐가 붙었어? 명사가 붙었단 말이야. 자, 우리가 덥다라는 말이 있어요. 덥다의 덥은 어간이잖아. 맞죠? 어간인데 여기에 뒤에 밥이라고 하는 명사를 붙여. 자, 그러면 뭐야? 덮밥이라는 말 쓰잖아. 맞죠? 자, 그러면 어간 뒤에 뭐가 붙어있는 형태? 명사가 붙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일반적인 우리 문장의 배열 방식에 어긋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야. 자, 다음 2번은 뭐예요? 어간 플러스 어간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교과서마다 다르게 적혀 있고 그 교재마다 다르게 적혀 있어요. 근데 결론은 어간 플러스 어간이야. 이게 보통 뭐라고 문장을 좀 길게 구성하면 얘가 어떤 말이냐면 어미가 생략된 경우라고도 보통 얘기하고요.
어간 뒤에 동사 용언이 붙는 경우, 어간 뒤에 용언이 붙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도 다 얘기하는데 결론은 어간 플러스 어간의 형태야. 다 똑같은 말이야. 자 그럼 어간 플러스 어간은 뭐 있는데? 아까 예시 들었던 뛰놀다 이런 거. 자 얘는 뛰는 어간이잖아. 원래 뛰다의 어간. 놀도 놀다의 어간이야. 맞죠? 자 그래서 놀다라고 하면 이건 어간 어미가 있는 건데 뛰놀다라고 하면 뭐야? 어간 어미야. 맞죠? 어간 뒤에 반드시 뭐 있어야 돼? 어미 있어야 되는데 어미가 없이 어간 플러스 어간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의 일반적인 문장 배열 방식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비동사적 합성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노프로다. 이거 어간 플러스 어간의 형태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높프로다. 높다 푸르다야. 맞죠? 자, 그래서 높어간, 푸르어간이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어간 플러스 어간의 형태죠. 덮밥도 예시 하나만 더 해볼게요. 꺽쇠 이런 거. 꺾다야, 꺾다. 어간 플러스 명사. 그래서 얘도 비동사적 합성어. 어간 플러스 명사 형태.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부사 플러스 명사 형태입니다. 이거 왜 통사적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 부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건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고 본다고. 알겠죠? 부사가 용언을 일반적으로 꾸미는데 특히나 여기서 말하는 부사는요. 여러분들 어떤 부사에 해당하냐면 의태부사나 의성부사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음성상징어에 해당해요. 음성상징어 플러스 명사는 우리가 안 쓰거든. 그래서 뭐 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라고 하면 부슬부슬이라고 하는 건 의성어의 태어잖아. 맞죠? 자 그래서 부사로 쓰이는데 여기 뒤에 비라고 하는 명사가 붙었어. 이런 것들 부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죠. 또 뭐야? 나는 무슨 일이든 척척 해낸다 라고 하면 척척 마찬가지로 의성어의 태부사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여기 척척 뒤에 박사 붙어 있으면 부사 뒤에 명사 붙어 있는 형태죠. 자 그래서 비동사적 합성어. 자 다음 네 번째는 한자어의 배열 방식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요거는 잘 안 나와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대표적인 단어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돼. 나머지는 안 물어봐. 뭐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보통 이제 한자 뜻도 다 적어주겠지. 자 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한자 그러니까 한자는 중국어잖아. 중국어는 서술어가 먼저 나와 뒤에 나와. 먼저 나옵니다. 중국어의 배열 방식은 영어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영어 빨리 배우잖아. 자 근데 우리말은 서술어가 뒤에 나온단 말이야. 자 근데 등산 독서라고 하면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애가 뭐야? 얘야. 오를 등자잖아. 맞죠? 오르다 산을 읽다 책을 이 말이잖아. 그래서 서술어가 먼저 나오는 형태거든. 자 그래서 얘도 일반적인 우리 문장 배열 방식에 맞지 않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비동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어는 얘네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돼. 이 정도는 외워야지. 그죠? 이 정도는 외워야 돼. 그래야지 뭐야? 여기 있는 애들 가를 수 있지. 산들바람 뭐야? 부사 플러스 명사에 해당하겠죠. 산들 할 때 산들.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합성어 같은 경우에는 합성되어서 결론적으로 품사가 뭐가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명사가 되는 합성명사, 결론적으로 동사가 되는 합성동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요. 그 왜 지문형 문법 문제 있죠. 지문형 문법 문제 이런 거 나눠가지고 얘가 합성동사에 해당하는지 합성명사에 해당하는지 합성부사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합성부사인데요. 자 잘 보세요. 여기 어떻게 돼 있어? 담당, 사이 이런 것들 생각해 보세요. 자 잘 보세요. 합성되기 전에는 품사가 뭐였어? 명사였어요. 명사랑 명사가 만나서 뭐가 됐습니까? 부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배열 형태를 가지고 물어보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알겠죠? 이게 제일 물어보기도 쉬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명사와 명사가 만나서 부사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습니다. 합성되면. 그렇죠? 자, 그 다음 165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요거는 단어 파트는 아니고요. 맞춤법 파트 하다 보면 여러분들 맞춤법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합성용언이라는 말이 있거든. 합성용언. 합성용언 중에 보면은 용언이랑 용언이 붙었는데 자, 잘 보세요. 돌아가다라는 말이 있어요. 앞에 봐. 자, 돌아가다가
그 돌아가시다라는 죽다 의미 말고 만약에 어딘가를 이렇게 삥 돌아가다라는 말로 쓴다고 칩시다. 돌아가시다 할 때 돌아가다도 이제 그 합성 용언이고 그냥 삥 돌아가다 할 때 돌아가도 합성 용언이거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돌아가다는 돌다라는 의미 있어 없어? 있어요. 돌아서 가는 거니까. 맞죠? 자, 그럼 가다라는 의미 있어 없어? 있거든. 자, 그래서 돌아가다는 얘도 본래 뜻을 가지고 있고 얘도 본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쌤이 그 본용언이랑 보조용언 얘기하면서 세 번째 합성용언 얘기했잖아. 맞죠? 자, 그래서 돌아가다 같은 경우에 내가 지난주에 드러내다 가지고 예시를 했죠. 자, 돌아가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봐봐. 얘 본래 뜻 가지고 있고 얘 본래 뜻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얘 본래 뜻 가지고 있으니까 본. 얘도 본래 뜻 가지고 있으니까 본. 그래서 얘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얘네 띄어쓰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돌아가다 할 때 띄어쓰기 해 안 해?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그러면? 왜 안 되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전에 등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돌아가다라는 말이 사실 예를 들어서 원래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돌다라는 말 따로 가다라는 말 따로만 등재되어 있잖아. 그러면 걔는 합성어 아닙니다. 그럼 걔는 뭔데?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이야. 이해되죠? 근데 돌아가다라고 해서 그 사전에 검색하잖아. 붙여서 만약에 썼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걔는 뭐야? 하나의 단어로 인정되어서 사전에 등재된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띄었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본 뜻이 살아있어도 그때부터 얘는 그냥 하나의 합성어로서 붙였어야 됩니다. 걔를 뭐라고 하는데? 합성용언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얘는 뭐야? 돌아가다 동사니까 뭐가 되겠어? 합성동사가 되겠지. 이거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본용어 플러스 본용어는 합성동사가 될 수 없어요.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는 붙여 쓰는 건 가능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는 합성동사로 부르면 안 됩니다. 근데 얘는 띄어쓰지 않고 본래 뜻 다 살아있잖아. 이런 애들은 합성동사라고 불러야 됩니다. 얘 띄어쓰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래서 맞춤법 파트에서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합성어의 판별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거의 이제 이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65페이지 요거 이거 내신에서 진짜 많이 물어보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추석에 큰 집에 다녀왔다. 그 다음에 이제 대문이 큰 집이 우리 집이다 라고 하면 이 큰 집은 뭐야? 합성어입니다. 합성어면서 동시에 뜻도 변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큰 집은 뭘 말하는 거야? 이제 제일 그 높은 친척집을 말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친척집을 말하는 건데 대문이 큰 집이라고 하면 뭐야?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크다라고 하는 용언이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집을 꾸며주고 있는 관형어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요거는 대체로 어떤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어 파트보다 맞춤법 파트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뭐냐면 띄어 쓰는 것도 가능하고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한 경우인데 뭐가 달라지는 거야? 뜻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분리 불가능, 분리 가능. 그렇죠? 자, 그다음 파생어. 파생어는 여러분들 여기 166페이지에 보면 여기 뭐 있어요? 여기 쭉 해서 접사 종류 있다. 그렇죠? 접사 종류. 접두사의 종류죠. 얘는 좀 알아둬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 문제로 자주 나오는 애들은 뭐가 있는데? 군. 이거 군 뭐랑 보통 많이 엮어서 나옵니까? 여기서 군소리, 군식구, 우리 군것질 할 때 이 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덧붙은, 쓸데없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군식구라고 하면 뭐야? 우리 식구가 아닌데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을 군식구라고 하거든. 맞죠? 군소리 하지 마라고 하면 뭐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군은 덧붙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얘랑 보통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군고구마, 군방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얘는 접사야. 혼자 못 써. 근데 여기에서 군밤할 때 이 군은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거는 뭔데? 구운이잖아. 구운. 베이크. 자, 그래서 얘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합성어입니다. 얘는 파생어고. 그래서 요 사이에 얘 넣어놓는 형태 보통 많이 나오죠. 문제에서, 선지에서.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요거 많이 나오죠. 그 빛 좋은 개살구 할 때 개살구. 얘 합성어야 파생어야? 파생어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개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실속 없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면 살구는 살구인데 안에 지금 속이 덜 찬, 소리 덜 익은 또는 썩은 이런 것들이 이제 개살구잖아. 맞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개라고 하는 롱롱 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는 접사로서 쓰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두사는 요거만 알고 있으면 뭐 딱히 뭐 헷갈릴 거 없고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 봅시다. 167페이지 정리사. 얘가 진짜 중요하죠. 자, 정비사 관련해가지고 잘 보세요. 형용사를 동사로 바꾼다. 동사를 동사로 바꾼다. 이거 보통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문장 파트 피동사동에서 보통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사동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높다라고 하는 말은 형용사입니다. 자, 그런데 담장을 높이다라고 하면 얘는 지금 사동정비사가 붙은 거거든요. 품사가 뭔데요?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희리기 우구추. 자, 형용사에 이희리기 우구추가 붙잖아요. 무조건 동사가 됩니다. 왜 그런데? 사동, 어떠한 이제 동작을 하게끔 또는 어떠한 상태가 되게끔 시키는 거잖아.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움직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사동정비사가 붙으면 형용사가 동사가 됩니다. 그러면 피동도요. 피동도 형용사가 동사가 됩니까? 피동은 애초에 원래 형용사가 피동형으로 쓸 수 없습니다. 형용사를 피동형으로 쓸 수 없어요. 형용사에 이일이기 피동이 붙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가 동사가 된 형태는 전부 뭔데? 사동입니다. 사동. 알겠죠? 자, 그래서 사동정비사가 붙어있는 형용사에 사동정비사가 붙으면 동사가 됩니다. 그리고 형용사 파생정비사는 아까 쌤이 얘기했고요. 부사 파생정비사. 얘도 마찬가지로 주로 문장 파트나 맞춤법 파트에서 많이 쓰입니다. 자, 잘 보세요. 자주, 너무, 도로. 얘네들 사실 원래는 뭔데? 잣다에 잣에다가 우가 붙은 거거든. 너무도 넘다에 넘에다가 우가 붙은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은 우가 붙어서 이제 부사가 된 형태인데 어간에 우가 붙어서 부사가 된 형태죠. 자, 근데 얘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불리하지 않습니다. 형태소 분석할 때. 우는요 불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데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라고 하냐면 얘가 접사인 걸 알으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만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의도가 이러하구나 라고 생각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부사 파생정비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높이, 깨끗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깨끗이도요, 아까 영원하다랑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깨끗하게라고 하면 뭐야? 깨끗하다라고 하는 형용사의 게라고 하는 부사형 어미가 붙은 겁니다. 자, 그런데 깨끗이라고 하면 뭐야? 깨끗이라는 어간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정비사고요. 얘는 부사형 어미입니다. 알겠죠? 자, 이거 생각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이에는요, 필기 하나만 합시다. 이거 사실 문장 파트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가 붙어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부사절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지배적이야. 근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미안. 다시 전환. 부사형 어미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부사형 어미, 부사절은 될 수 있어. 미안합니다. 부사절은 될 수 있어요. 부사형 어미는 절대 될 수 없다 라고 보는 게 지배적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부사절을 예를 들어서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부사절이라고 한단 말이야. 맞죠? 자, 부사절이니까 당연히 우린 이걸 뭐라고 생각하겠어? 부사형 전성음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부사형 전성음이 이가 없다는 게 지배적이거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통 이야기를 하냐면요.
전미사이지만 예외적으로 부사절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왜 하필 이만 이래요? 이 말고 리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나는 너와 달리 예쁘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자, 나는 너와 달리 예쁘다라고 하면 이 달리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딱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자, 근데 너와는 지금 너와 예쁘다가 돼, 안 돼? 안 되잖아. 자, 이거는 너와 다르다거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원래 기본형은 다르다였을 거야. 근데 거기에 플러스 뭐 어떻게 돼가지고 으 빠지고 이가 붙었고 그 다음에 리을이 붙어서 달리가 된 형태인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 붙어있는 이 다르에 으 빠지고 리가 붙어있는 형태, 요 리를 뭐라고 볼 거냐면 부사 파생 전미사라고 볼 겁니다. 근데 얘는요 부사절입니다. 나는 너와 달리라고 하면 얘는 다르다에서 나왔는데 이 다르다가 필요로 하는 필수적 부사어거든. 너와는 예쁘다가 필요로 하는 부사어일 수가 없어. 맞잖아. 자, 그래서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문장 하나, 그 다음에 예쁘다라는 문장 하나, 이렇게 나는 예쁘다라는 문장 하나라고 해서 요거는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됩니다. 이거 사실 원래 문장 파트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문장 다 배웠으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요거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수능에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내신에는 상당히 자주 나와요. 이번에 여러분들 1학년, 여러분들 밑에 학년이죠. 여러분들 밑에 학년 시험 범위에 여기 들어갔었어요.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하시더라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주로 많이 다룹니다. 알죠? 자, 그렇게 해서 전미사 파생어 끝났고요. 그 다음 요거 중요하다. 3번. 요것도 내신에서 자주 물어봅니다. 요 말의 뜻을 알아야 돼요. 직접 구성 성분. 요거만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말 자체의 의미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견눈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질 빼고 견눈이라는 말 써, 안 써? 씁니다. 나는 견눈으로 힐끗 봤다 라는 말 쓰잖아. 맞죠? 견눈이라는 말 쓰거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얘는 어근 접사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일 거야.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근이랑 만났으니까 얘는 합성어라고 해야 돼. 어근이랑 접사랑 만났으니까 얘는 파생어라고 해야 돼. 이게 직접 구성성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얘를 파생어로 할 거냐 합성어로 할 거냐. 어떻게 나누냐면요. 자, 잘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해보야 돼. 자, 살면서 눈질이라는 말 써봤어요? 안 써봤지. 눈질이라는 말은 없잖아. 자, 그러면 얘가 1차적으로 얘네 둘이 결합한 거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럼 직접 구성성분은 어떻게 돼? 견눈이 먼저야. 맞죠? 자, 그러면 견눈이 먼저 어근 플러스 어근이라고 해서 얘가 하나의 단어가 됐잖아. 맞지? 이 하나의 단어가 된 상태에서 접사가 붙은 거잖아. 그러면 하나의 단어에 접사가 붙었네. 얘 파생어라고 봐야 돼? 합성어라고 봐야 돼? 파생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직접 구성 성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 똑같은 질이 붙었다 하더라도 얘가 파생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자, 보세요. 견눈이라고 하는 단어의 질이라고 하는 접사가 붙어있는 파생어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우리 다투다 할 때 다투다가 있는데 거기에 미음 붙여가지고 다툼이라는 말 써, 안 써? 씁니다. 그럼 이거 다툼이라는 말을 그냥 아예 명사 자체로도 쓴단 말이야. 맞죠? 명사 자체로도 쓰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명사라고 친다면 미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접사가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다툼은 접사가 될 거야. 이거는 미음이지만 명사형 모음이 아닙니다. 명사형 접사야. 자, 그럼 봅시다. 말다툼이라고 하면 보세요. 말다투라는 말 써, 안 써? 안 써. 맞죠? 그러면 뭐가 먼저 구성됐어? 얘가 먼저 구성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툼이라는 말 자체는 접사가 붙어 있으니까 무조건 파생어야. 맞지? 무조건 파생어인데 다툼이라는 하나의 단어에 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근이 붙어 있는 거거든. 맞죠? 자,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보면 합성어라고 봐야 돼? 파생어라고 봐야 돼? 합성어라고 봐야 됩니다. 왜? 직접 구성 성분이 이렇게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붙은 거기 때문에.
이해되죠? 자, 그래서 얘는 접사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봐야 된다? 합성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직접 보상 성분이야. 이것도 내신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면서 그 아까 쌤이 이게 명사형 어미가 아니고 접사라고 했잖아. 맞죠? 자, 얘가 명사형인지 접사인지 구분하는 일반적인 이제 말하는 형태는 보통 뭐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녀가 달리기를 바랐다 라는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달리기 대회가 열렸다 라고 할 때 얘네 이 기를요 명사형 전성어미로 볼 거야 명사형 접사로 볼 거야. 이 기준을 우리가 보통 문법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기는 명사형 어미도 기가 있고 명사형 접사도 기가 있거든요. 문법적으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술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서술성을 가지고 있으면 뭐야? 당연히 서술어의 역할을 하니까 용언이겠지. 맞죠? 그러면 서술성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돼요? 서술성을 가지고 있으면 얘는 어미가 됩니다. 자, 서술성을 가지고 있으면 얘는 뭐가 되는데? 접사가 되거든. 자, 그러면 서술성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문법적으로 조금 더 풀어볼 수 있을까? 서술어는 반드시 뭘 필요로 합니까?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합니다. 반드시 주어 필요로 하잖아. 때로는 목적어 필요로 하잖아. 자, 잘 보세요. 나는 그녀가 달리기를 바랐다라고 하면 이 달리기는 그녀가라는 주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서술성이 있습니다. 달리기 대회가 열렸다라고 하면 이 달리기가 주어가 필요하니? 안 필요합니다. 냉장고에서 얼음 꺼냈어. 이 얼음에 주어 필요해요? 안 필요해. 그래서 얼음은 얼다의 음이 붙어있는 접사입니다. 맞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달리기도 달리라고 하는 거 뒤에 기가 접사가 붙어있는 거예요. 왜 그런데? 서술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 단어 파트 끝났습니다. 자, 여기 위에 지금 보면 단어 파트 문제 있죠? 여기까지 문제 좀 풀어올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죠? 복습하면서. 자, 마치도록 할게요.